예, 정한별 씨. 네, 지금 생년월일 어떻게 됩니까? 73년 1월 12일생입니다. 주소는 어딘가요? 강원- 말씀하시죠. 네, 강원도 원주시 한지공길 94대 3선 직업은 뭡니까? 시민운동가입니다. 시민운동가. 네, 그렇습니다. 일단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하고 친족 관계는 안 되죠? 네, 아닙니다. 증인 이 사건 그 탕비국 집회, 특히 3월 10일에 있었던 집회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받은 적 있죠? 네, 있습니다. 기록에서 보니까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았던데 네, 혹시 기소도 됐습니까? 아닙니다. 기소 유예됐습니다. 기소 유예됐습니까? 네, 일단 증인도 이 사건에서 이 건이 되어 있었던 상태라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증인 본인이나 증인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거짓말했을 때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정인 정함철. 네, 주시면 되세요. 네, 신문입니다. 1항을 생략하겠습니다. 2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박사모나 탕기국과는 어떤 관계 있습니까? 네, 박사모는 2004년 이학도 물어봐 주시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물은 것은 인정신문의 일환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1항부터 묻겠습니다. 증인은 2017년 3월 10일자 탕기국 집회 과정에서 공용 물건을 소상하였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조사받은 사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행위가 경미하다고 해가지고 기소 유예 받았습니다. 네, 2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박사모나 탕기국과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네, 박사모는 2004년 3월 30일 날 박사모 처음 창립될 때 창립 멤버로 제가 박사모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3월경에 지도부 내부에 그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박사모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 이후 9년 동안 저는 이제 시민운동을 계속 전념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 2016년 11월 3일에 그때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사태가 일이 됐으니 다시 예전 우리 박사모 동지들이 다시 규합을 하자. 그래서 과거의 모든 앙금을 다 접고 제가 다시 그 동의를 했고 그때 제가 박사모의 강원 본부장으로 제가 발령이 되면서 이후에 탕기국이 이제 우리 집회 도중에 탕기국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박사모 강원 본부장이었는데 거기에다 탕기국 강원 본부장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같이 그 겸임하게 됐었습니다. 네, 3항 수정해서 묻겠습니다. 증인은 그 피고인과 어떤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 건가요?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일체 없고요. 2004년 박사모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첫 정모 때 이제 처음 만났던 겁니다. 그때부터 알고는 있었죠. 피고인과 증인 간에 어떤 뭐 다툼이 있고 막 그랬습니까? 과정에서? 2007년도 맞죠? 2007년 3월경에 그 박사모 그 지도부 내에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광희 회장과 좀 갈등이 있어서 제가 결국 제가 박사모에서 좀 탈퇴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때 갈등이 있었죠. 사항입니다. 증인은 탕기국 집회 과정에서 증인의 역할이 있었던 겁니까? 탕기국 집회 과정에서 저희 역할은 저는 이제 그 2004년부터 이제 박사모 활동을 했지만 2008년부터는 이제 제가 시민운동가로 계속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국 보수 진영의 이제 각 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다 압니다. 제가 지금 서북청년단 이제 구개사대장도 하고 있고, 저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탕기국 집회 자체가 아주 그냥 한마디로 불특정 다수입니다. 서로가 그 안면이 있는 사람들 아니고 생명부재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 목적으로 집회를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어떤 갈등이나 이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나마 이제 우리 애국 보수 진영이나 이쪽에 제가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런 집회 도중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 그걸 이제 조정하고 그런 분쟁을 이제 해소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역할 하기로 피고인과 그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정광희 회장님이 이제 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박사모 이제 2004년부터 할 때 우리 박사모 내부에서도 각종 이제 갈등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제 중재하는 역할들을 해왔었는데 사실 이제 정광용 회장님이 이제 우리 보수파 단체에서는 좀 인식이 좀 안 좋습니다. 솔직히 그 박사모가 이제 그동안 그 이명박 정부 때 우리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많이 싸우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보수 진영 그
된 적이 많았었는데, 저는 그나마 보수 우파 단체하고 계속 이제 소통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중간에 그 역할을 할 수 있었거든요. 정광희 회장님이 저한테 이제 그 집회 도중에, 왜냐하면 정광희 회장님은 집회 무대에 있어야 되니까 현장에서 혹시나 소소한 분쟁들이 일어나면 이제 저에게 이제 그걸 그 위임을 하셨고, 제가 이제 현장 해소하고 나면 이제 또 보고들 드리고 이제 그런 관계였습니다. 공항 묻겠습니다. 증인이 탄기국 집회 과정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때 제가 그 첫 집회 때부터 그 끝날 때까지 사실 동일한 복장으로 계속 다녔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가 이 다녔던 목적이 그 새누리당 과거 이제 빨간색 점퍼에다가 그 서북천대 조끼를 제가 입고 다녔었는데, 그 우리 왜냐하면 집회에 처음 참여하신 분들 전국이 전부 다 모르니까, 그나마 저는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저를 인지하고 있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한테 이제 제 복장을, 동일한 복장을 입고 계속 나가야만이 저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강원도 원주에서 이제 차량을 인출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저는 머물지 않고 우리 동지들 딱 내려놓고 나면 그다음부터 저는 이제 집회 곳곳을 이제 제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혹시나 문제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걸 계속 살펴보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집회 과정에서 어떤 뭐 폭력적인 부분이나 욕설이 있으면 증인이 그걸 좀 자제하는 역할 그런 겁니까?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가장 경계했던 것이, 우리가 사실 이제 그 탄기국이 누구나 다 알지만 그 박사모 어떤 정신이 가장 기본이 되셨습니다. 박사모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폭력을 절대 처음부터 지향한 바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사실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좀 다양한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특히나 우파 쪽에 계시는 분들은 좀 강하게 강성을 가진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중간중간에서 그런 충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 또는 이제 또 아시겠지만 그때 우리가 탄핵 반대 집회를 할 때 바로 인근에서 이제 탄핵 찬성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광화문에서. 그러니까 그게 경계선도 있고 그게 인도로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서로 성향이 안 맞는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이제 부딪히다 보면 괜히 이제 시비가 있고 곳곳에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이제 저는 만약에 그 1차적으로 이제 우리 그 켈로 부대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통제가 안 되면 제가 가서 이제 좀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예, 6항 묻겠습니다. 수정에서 물어보면 증인이 그 집회 과정에서 계속 참석을 하면서 피고인이 그 평화적인 집회를 노력한 모습을 본 사실이 있습니까? 그 물론이죠. 정광용 이제 그 단계국 대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박사모 회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우리가 그 집회는 절대 우리가 비폭력이다. 그 항상 강조했습니다. 항상 강조했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그걸 쉽게 말하면 저는 실천하는 역할들을 했었고, 네, 그 정광용 회장님이 그 이전 집회 때 그 발언한 내용들 쭉 들어보시면은 절대,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제 좀 폭력적인 어떤 그 집회 참가자분이 계셨습니다. 그중 한 예가 이제 그 한성주 장군님인가 그쪽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라라고 이제 그 피켓을 이제 많이 이제 배부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중간에 많이 충돌이 났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닌데 계엄령을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지만 그래 되면 결국 국민이 피를 흘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정광희 회장이나 이제 우리 단기구 집행부에서는 절대 그는 거부했거든요. 그런데도 중간중간 충돌이 발생했고,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정광희 그 단기구 대변인 입장에서는 항상 우리가 그 중간중간 얘기할 때 절대 비폭력이다,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를 해줬죠. 네, 7항 묻겠습니다. 평소 탄기국 집회 과정에서 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들과의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는 이제 뭐 저도 이제 제가 시민운동 하면서도 이제 그 담당 정보관하고 계속 소통을 하지만, 우리 탄기구 집회하는 도중에도 이제 남대문 그 담당 정보관이라든가 그 종로소 정보관이라든가 그분들이 그 행사 진행부터 행진부터 이 모든 일괄적인 내용들 다 같이 서로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부하고 이제 그 정회장이 바빠가지고 제가 직접 소통 못할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정보관한테 제가 가서 이제 그 다음 행진 순서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일 3월 10일 집회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때 당시에도 이제 그 종로서 정보관들이나 이제 그 정보관들 주변에 많았습니다. 사복이 있었고 아는 알아보시는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항상 저희는 이제 집회하는 도중에 곳곳에 이제 사복 경찰들이 있었거든요. 있으면서 이제 우리가 질서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분들한테 요청을 해서 바로 개입을 했었고, 저희가 어떤 폭력 집회 이런 거는 가장 우려했던 게 우리 속에 어떤 그 불순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폭력 집회로 비화시키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정보관들하고 계속 이제 협조는 했었죠. 그 당일 집회에서도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습니까? 3월 10일.
그때는 어쨌든 그 탄핵이 인용이 되기 전까지는 이제 뭐 기존대로 똑같이 돼 왔지만 탄핵이 인용이 되는 순간에는 진짜 좀 참담했었죠. 그때 상황. 탄핵 인용된 다음에 정보관이랑 뭐 얘기 나누고 그랬습니까? 그때 저도 솔직히 저를 비롯한 참가자 모두가 사실 멘붕에 빠졌었습니다. 8대 0이랑 저희가 상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다 솔직히 정보관님도 그때 몇 번 보긴 했지만 서로 말 없이 이제 그냥 그런 상황이었고. 정보관으로부터 뭐 집회를 좀 자정시켜라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사실은 전혀 없습니까? 아니 초기에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 인용이 되고 난 다음에 초기에는 이제 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도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진정시키고 솔직히 분노 곳곳에서 이제 정말 탄식이 울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진정시키는 과정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정보관들도 아마 뒤쪽에서 계속 이제 현장을 추이를 그냥 지켜보는 그런 관계였죠. 네, 사랑입니다. 탄기국 집회 과정에서 질서 유지하기 위하여 켈러 부대라는 명칭을 가진 조직을 쓰기도 하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 켈러 부대는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원래 처음에는 이제 해병대 전우회하고 그 특전사 쪽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처음에는 질서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각자의 자기네들 그 조직이 있다 보니까 해병대의 그 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 전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탄기국 집행부에서 어떤 지시하는 내용들이 바로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집행부하고 이제 그 해병대 전후에나 이제 이런 데 집행부가 조금씩 갈등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광영 아마 그때 그 탄기 대변인님이 구상을 했던 게 이제 그 자체적인 그 지도부에서 바로 직할로 이제 통제가 되는 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켈로 부대를 이제 모집을 했었고 거기에는 사실 해병대나 특전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 이제 참여해가지고 대신에 이제 지도부의 어떤 통제에 바로 이제 그 따라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로 해가지고 3기까지 구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켈러라는 의미가 뭡니까? 켈로 부대가 이제 제가 서북청년단 그 재건 멤버인데요. 과거에 이제 그 6.25 때죠, 6.25 때. 6.25 때 사실 이제 서북청년단 이제 그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한 지역에 이제 사실 그 이미 북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래서 그런 그 지리에 좀 많이 훤하죠. 그분들이 하나의 그 특수군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켈로 부대 원래 특수군이 원래 그 명칭인데 그때 당시 했던 건 어쨌든 이제 6.25 때 이제 켈로 부대는 이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제 나라를 지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런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정말 참담한 실정이었거든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이제 어쨌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는 거죠. 켈러 부대원들이 그 집회 과정에서 막 폭력 행사를 하면 켈러 부대가 가서 그걸 막는 역할도 하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왜냐하면 곳곳에 이제 우리가 그 집회가 어떤 특정 단체의 집회가 아닙니다. 이게 탄기국의 박사모가 어쨌든 중심이 돼서 그 판을 깔았지만 참여한 사람은 다양한 단체가 참여했고 다양한 이제 일반 개개인이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 곳곳에서 이제 어떤 그 좀 불교 파업이나 충돌은 발생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사실 그 켈로 부대원들이 이제 곳곳에 그 무대 중심으로 배치하지만 이제 곳곳에 이제 그분들 계시면서 혹시나 이제 충돌이 나면은 1차 그분들이 제재를 하는데 켈로 부대원들 다 모르잖아요. 몰라서 이제 켈로 부대를 통제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걸 또 중간에 켈로 부대원 중에 저한테 연락을 주면 제가 가서 이제 저는 그래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가가지고 분쟁을 해소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러면 당일 집회에서는 이제 기자들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지고 경찰들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켈러 부대는 왜 그런 부분을 막지 못했습니까? 저도 나중에 확인을 해봤는데 기자들에 대한 폭행들은 처음부터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는 지도부에서는 당연히 이제 절대 기자들 보호하라고 수차례 얘기하고 사실적으로 그렇게 해왔고요. 그 기자들이 취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허용해왔습니다. 근데 매번 보도되는 거는 항상 왜곡된 보도였습니다. 사실 이는 그대로 보도한 적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솔직히 좌파 성향의 이제 언론 기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 저도 경험을 해봤는데 저한테 인터뷰하고 할 때 보면은 카메라 얼굴 앞에다 갖다 댑니다. 의도적으로. 그게 이제 순수하게 이제 인터뷰하고 촬영 목적이 괜찮은데 시비 거는 목적으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도 그런 거 많이 당해봤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이제 그런 와중에 그분들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왜곡 보도하냐. 그리고 왜 카메라 너무 가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충돌 생기다가 아마 우발적으로 발생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켈러 부대를 그걸 사전에 막을 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날 같은 경우도
그때는 이제 그 탄핵이 인용된 직후에는 그 무대 자체가 그 장악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켈러 부대원들이 이제 무대 쪽으로 다 집결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서 있던 분들이 아무래도 좀 인원이 좀 적으니까요. 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통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건 탄기국 집회 과정에서 다른 보수 자체와의 갈등이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말고 또 다른 거 있었습니까? 그 사실은 이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정광용 이제 그 박사모 회장이 과거에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이 이제 그 경성 불복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후보는 이제 승복을 했는데 정광용 회장 박사모는 그걸 불복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뭐 광우병 때도 광우병 지지 그러니까 광우병 이제 그 뭐야 반대 집회도 참여하는 등 이런 일련의 모습들 때문에 사실 보수 진영 단체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정광용 회장에 대해서 그냥 팬카페 회장 정도로만 보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탄기국 집회 자체도 원래는 보수 진영에서 중심에 섰어야 되는데 누구 하나 나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정광용 회장에도 박사모라는 그 책임감이 있어서 총대를 맺고 근데 의외로 이제 커진 거예요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보수 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좀 시기심도 있었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좀 더 이제 이왕이 이렇게 많이 모였으니 사람들이 수십만 명씩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 사실 기존의 보수 단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집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좀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과격하게 이번 기회에 뭔가 이제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좀 과격한 요구를 했는데 그때마다 정광용 회장은 그걸 거부했거든요. 우리는 어쨌든 이제 그 절대 우리가 폭력적으로 가가지고는 이걸 저들 이길 수가 없다는 게 기본적인 신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사실은 충돌이 많았죠 곳곳에서. 네, 시간입니다. 증인이 기존 탄기국 집회에 참석했을 때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행사를 본 사실이 있었습니까? 3월 10일 날 말이죠. 그 전에 기존 집회에서. 그 기존 집회에서는 이제 저희가 거의 폭력할 이유가 없죠. 저희가 왜냐면은 그 일단 기본적으로 그 우리 대한문을 이제 중점으로 초기에는 좀 돌았지만 대한문을 중점 계속 집회가 이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 위에는 광화문에서는 그 탄핵 찬성 집회가 이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경찰들이 이중 삼중으로 이제 차단을 하고 곳곳에서 경찰들이 이제 일반 그 탄핵 찬성하는 시민들하고 충돌이 날까봐 곳곳에 경찰이 배치가 돼 있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당연히 태극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태극기를 들고 집회 참여한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욕설하고 폭력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인 기존의 그 집회 과정에서는 일체였던 그런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집회 현장을 지나가는 인도로 지나가면서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가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좀 말로써 이제 좀 다툼들이 있었고 물론 경찰들이 바로바로 투입이 됐으니까 실질적인 폭력 행위는 전혀 없었죠. 네, 11항입니다.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탄기국 집회 과정에서 종종 혁명, 폭동, 국민저항권 이런 용어를 사용하여 발언한 사실 알고 있죠? 그거는 이제 그 2월경인가요? 2월인가 그때부터 좀 발언하기 시작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사실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이미 문재인 지금 그때 당시 문재인이가 발언했던 게 있었습니다. 탄핵이 만약에 뭐 기각이 되면 뭐 그 다음에 혁명뿐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그들이 국민을 급박했고 헌법재판소를 솔직히 협박했습니다. 사실상 저들은 실제 혁명 조직이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그랬듯이 혁명 조직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문재인이 그렇게 선동하면서 이제 그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데 그러면 탄기국 집행부에서 그러면은 난 당연히 그런 발언은 난 옳았다고 봅니다. 그 발언 자체 한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뭐 혁명이나 뭐 폭력이나 이걸 사주하는 게 아니고 의지를 기르는 거죠. 태극기 집회 참여하면서 저들은 뭐 탄핵 기각이 되면 혁명이 일어난다 하는데 그 우리는 뭐 탄핵이 뭐 인용이 되면 그건 집에 돌아가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왔었죠. 그런 발언이 집회 참가자들의 뭐 폭력을 유도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닌 거죠? 당연히 아닌 거죠. 그럴 수는 없죠. 12항 있습니다. 12항 수정해 놓겠습니다. 증인은 2017년 3월 10일자 탄기국 집회에 참여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3월 10일 날. 당일 집회예요. 우리 평상시 집회는 이제 보통 2시에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 전체에서 제가 그 강원 포문 촬영을 제가 그걸 맡았었습니다. 저는 이제 원주에서 촬영을 인솔에 직접 올라갔는데 그날은 이제 11시에 그게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6시 반인가? 그때쯤에 제가 출발했었어요. 원주에서. 6시 반인가 출발해가지고 그 탄핵이 이제 우리는 기각이나 각하될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고 솔직히 인용은 상상하기도 싫었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우리 버스 안에서도 우리 동시들한테 이제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었죠. 네, 13항 수정해 놓겠습니다. 증인은 그 당일 집회에서도
집회 참가자들의 질서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까? 그때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탄핵이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될 거라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축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날 현장에 갔을 때 서로 이제 격려하고 막 좀 인사하고 좀 그런 분위기였죠. 그 탄핵하기 전에. 저희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현장을 주변을 돌면서 그 밑에 낙원상가부터 그 무대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집회 참가자들의 인사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제 기간은 각하될 거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서 저는 했고, 그때는 뭐 특별히 뭐 질서나 이런 게 좀 공간 자체가 좁았거든요. 좁았기 때문에. 네, 14항입니다. 탄핵 인용이 된 이후에 집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 전후로 해서. 인용이 되기 전까지는 다들 기대했었죠. 그리고 헌법재판은 그 소장님이 그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 무죄라고 다 얘기했었어요. 그때는 모두가 환호했었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그걸 바로 실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너무도 이제 막 기뻐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할 때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들었는데, 한마디로 좀 일시적으로 고요했다고 해야 되나요? 무대에서는 이제 뭐 누군가 얘기는 하고 있었지만 다들 이제 이거 휴대폰에서 생방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갑자기 고요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파면한다는 그 말이 떴을 때 뭐 순간적으로 곳곳에서 이제 막 통곡을 했죠. 정말 저도 이제 뭐 그런 눈물이 뭐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고, 참가했던 사람들이 이제 1차, 2차까지는 다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3차에서 완전히 대통령이 파면한다까지 발이 나왔을 때 한마디로 이거 극과 극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네, 15항입니다. 저희는 탄핵 인용이 된 걸 알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저는 평상시에 이제 우리 그 피고인께서도 이제 했던 얘기가, 탄핵이 만약 인용이 되면 우리는 각자의 뭐 혁명의 주체세라고 우리 스스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저도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랬고, 사실은 이제 언론이 너무나도 사실과 다르게 탄핵 찬성 집회 그들 너무나도 미화하는 거예요. 저는 10년 가까이 그들과 시민도 싸우면서 그들 실체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인용이 되고 한참 저도 이제 넋이 나갔다가, 그래 나는 어떤 결정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 안국동 지하로 내려갔었습니다. 내려가서 처음에 헌법재판소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 경찰이 다 막고 있더라고요. 다 막고 있는 상황에서 왼쪽을 보니까 이제 탄핵 찬성하는 그 집회하는 공간이 좌측에서 하고 있었어요. 거기 안국역 사거리에서 좌측 방향으로.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나가니까 경찰이 안 막더라고요. 안 막아서 제가 그 길로 나가서 서북천자 조끼 입은 상태, 특길 든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탄핵 찬성하는 그 집회 무대로 제가 갔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을 각오로요. 그때는 당시에 저는 그렇게 갔다가 결국은 경찰들의 중간에서 개입하는 바람에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제 현장에 돌아왔었는데, 네, 그랬었죠. 증인이 헌법재판소로 가려고 했던 거는 피고인과 사전에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그 무대 위의 발언자들이 헌법재판소로 가자 이런 말 때문에 간 건 아니겠나요? 아니요. 그는 그 전에 이제 그 발언들이 나오기 전에 이미 제가 한 12시 한 20분인가 30분인가 그때쯤에 이제 갔었는데, 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몰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미 경찰이 막고 있었어요. 막고 있어서 못 가는 상황이었고. 네. 무대 위에서 헌법재판소로 가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증인을 비롯한 다른 여러 사람들이 이미 헌법재판소로 가려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지하 계단으로 내려와서 가려고 했었죠. 16강 생략하겠습니다. 17항 피고인이 무대 위에서 발언을 할 때 집회 참가자들 중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초기에는 제가 그 집회 탄핵 찬성 쪽에 넘어갔다가 내가 다시 이쪽 우리 집회 현장으로 온 시간이 한 12시 정도 좀 되거든요. 그때쯤 이제 넘어왔었는데, 일단 나중에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무대 쪽으로 갔을 때 보니까 이제 일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대 한마디로 질서가 엉망이었습니다. 그 켈로 부대원들이 이제 지키고는 있었지만 밑에서 누군가 욕설을 하고 물병 던지고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었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막아야겠다고 켈로 부대원들 얘기하면 제발 좀 잘 지켜달라고 무대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전에서도 있었는데 제가 가가지고 현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그때 그런 충돌이 계속 있었죠. 그 집회 참가자들이 욕설하고 돌을 던진 이유는 무엇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탄기국 집회에 이제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쨌든 저도 충돌이 있었으니까, 실제로 이제 한성주 장군님의 어떤 계엄령 선포하라는 피켓을 계속 들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하고도 이전 집회 때도 저하고 한번 충돌이 있었거든요. 나눠주지 말라고 저는 이야기했고,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하고 사전 아무 협의 없이 이제 그걸 수천매를 뿌려버리니까 마치 우리 탄기국 집회 성격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성격으로 변질이 돼버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충돌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날도 현장 앞에서 와가지고 그 무리들이 이제 막 정광희 회장 뭐 물러나라면서 뭐 욕설하고 돌 던지는 모습들이 나중에 유튜버 그분들이 촬영한 유튜브 보니까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 영상들이. 그 피고인 보고 물러나라고 한 취지가 그 탄핵 인용이 된 게 마치 피고인 대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은 그거죠. 그분들 평소에도 강성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사람이 새가 많이 모였을 때 그때 제대로 그냥 지금 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없는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많은 군중이 모였을 때 힘이 했어야 되는데 이제 정광희 회장은 계속적으로 안 된다. 우리는 비폭력 전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외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온건주의로 가는 것 때문에 기존의 강성으로 하고자 했던 사람들 충돌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 책임이 이제 정광희 회장한테 돌렸던 거죠. 그 사람들이 돌 던지거나 욕설하면서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니까 헌법재판소로 쳐들어가자 막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제가 현장에서 하긴 그 얘기들 계속 이제 스피커를 통해서도 들린 것도 있고,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막 가자고 얘기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무대 앞에서 가자고 하면서 본인들은 안 가고 있으면서 계속 거기서 이제 막 그것만 외치고 있었고, 일반 시민들은 이제 몇몇 335로 이제 계속 앞으로 가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죠. 네, 시판을 묻겠습니다. 증인은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를 보고 피고인에게 그런 사실을 보고한 적이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제가 탄핵 찬성 집회 쪽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현장을 보니까 이제 일부 우리 집회 참가자분들이 경찰버스 위에 올라가 있고, 일부는 많은 수는 이제 1차 차벽 있는 데까지 많이 이제 밀집해 있었어요. 뚫리기 전에.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전체 현장을 보기 위해서 내가 경찰버스 위로 저도 올라갔거든요. 올라갔고, 위에서 보니까 이제 갑자기 누군가가 어쨌든 쇠파이프하고 이런 게 어디서 나왔는지 이걸로 이제 경찰 유리 차량을 깨는 모습들이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제지를 시켰죠. 뭐 하는 것이냐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면서 빨리 달라고. 우리는 비폭력 저항을 했는지 왜 권력을 상대로 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느냐 하면서 그걸 달라고 하니까 몇몇 분들 줬어요. 줘가지고 내가 받는 즉시 이제 경찰관들이 몰려있는 쪽으로 내가 던져주었는데, 또 한두 분 정도는 이제 저를 못 알아보는지 저한테까지 위협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휘두르면서 위협을 하길래 마침 이제 주변에 있던 분들이 이제 저를 다 알아봐가지고 저 사람 우리 지도부라고 빨리 주라고 그렇게 그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는 바람에 이제 가서 빼앗아가지고 던져주고, 나중에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무대로 가서 정광용 이제 대변인한테 그 사항을 보고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피고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때 제가 중간에 이제 왜냐하면 제가 아무런 지침을 받은 자가 없었는데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폭력 도구들이 어딘가에 계속 나왔고, 네? 나중에 줄까지 로프까지 막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도 깜짝 놀랐죠. 이게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사전에 그런 얘기 전혀 없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자꾸 무대 쪽에서는 헌재로 가자 얘기가 나오고, 근데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미 3중 4중으로 차단막이 다 쳐져 있는 게 위에서는 보이잖아요. 근데 현장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가서 정광희 회장한테 사실 이 현장 그대로 보고하기 위해서 제가 갔었는데, 가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정광희 회장님이 아마 지쳤는지 이제 벽에 기대서 앉아 있더라고요. 무대 위에서 벽에 앉아 있길래 제가 가서 뒤 상황을 보고 드렸죠. 지금 뒤에 상황이 좀 심각하다. 사람들이 많이 넓어 쓰러져 있고 막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먼저 물었던 게, 그러면 헌재로 혹시 갈 수 있느냐? 묻길래 아니 못 간다. 이미 경찰 3차, 4차까지 차벽을 세워놨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고 이미 각고 비상경이 떨어진 마당에 어떻게 경찰이 뚫리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보고한 게 이제 지금 근데 집회 참가자들이 우리 쇠망땡이나 이런 이제 각종 이제 폭력 도구들을 들고서 지참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봤죠. 얘기하니까 정광희 회장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 그래가 지금 현장이 좀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회수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럼 빨리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폭력 집회를 막으라 그한테 그렇게 지시를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현장에 가가지고 추가로 있던 사람들이 뺐고, 또 마침 그때 제가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왜 나오는지 보니까 이제 경찰차 유리창이 깨진 차이로 사람들 넘어가지고 문으로 나왔는데, 경찰차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마다 하나씩 뭔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제가 밑에 내려가서 차 안에 들어가 보니까 경찰버스가 1차 차벽 바로 뒤에 있는 경찰버스 안에 온갖 쇠파이프부터 해가지고 로프, 사다리, 쉽게 말하면 폭력 도구들 안에 절비하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래가 누군가 그걸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사진을 내가 찍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저보고 찍지 말라고 그러길래 나 또 집회 참가자인 줄 알고 내가 일단 찍진 않고 대신에 더 이상 나눠주지 마시라고 내가 그렇게 당부해놓고 제가 내려왔었거든요. 상황이 그때 그랬었습니다. 네, 10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증인도 당일 집회에 참석했었고 타깃국 집행부에 좀 해당하는 걸 보이는데 증인 입장에서 보면 당일에 있었던 그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들을 막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실은 이제 뭐 거의 영상을 보시면 다 알겠지만 무대에서 누군가 이제 과격한 발언들은 사실 이제 그 이전에도 좀 있었어요. 하지만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참가한 사람들이 그렇게 뭐 선동당하는 그는 그 현실을 몰라서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민노총이나 걔네들처럼 아주 조직화되어 있는 조직이라면은 상부에서 지시를 했을 때 우리가 체계적으로 대우를 갖추겠죠. 하지만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도 원주에서 인솔에 간 사람들 전혀 생명부재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거의 대다수 그분들 내가 인솔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도 어떻게 지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뭐 폭력하자고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날 3월 10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어쨌든 그게 갑자기 어떤 폭력 도구들이 쇠파이프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누군가가 어쨌든 경찰 버스를 먼저 깼고 또 누군가 차를 이제 운전해가지고 앞에 일사차벽을 들어박는 모습이 진행돼 버리니까 결국은 거기에 때 이제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거기 참가한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이제 같이 이제 동참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준비나 아무런 그런 그때 대비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3명, 네 분이 현장 초기에 그 사망자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찰에서 반대 질문. 증인이 기소유예 제공받았다는 공용물건 손상, 네네. 범죄 사실, 피의 사실, 네.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까? 경찰에서 혐의를 잡았던 거는 제가 경찰 버스 위에 올라가서 그 집회 참가자 다른 분이 저에게 던져준 로프를 내가 차 위에다 묶었거든요. 이제 그 행위를 가지고 이제 뭐 공용 뭐 재산 뭐 손괴 미수죄로 결국 내가 로프를 묶었다가 다시 풀었습니다. 풀어줬는데 그걸로 이제 그 혐의로 해가지고 조사를 받았었죠. 증인은 이 상기구 집회, 네. 3월 10날 집회가 매체 집회인지 알고 있습니까? 몇 차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날 집회에 몇 시쯤 도착했습니까?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9시에서 9시 반 사이 정도에 도착했을 겁니다. 사건 공소사실 중에 전범형 발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들어보세요. 지금은 일단 뒤에서 버스를 땡기기만 하면 되는데 땡길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남성분들 지원자는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네.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땡기러 간 건 맞죠? 많은 사람들은 아니었고요. 거기 실제로 왜냐면 그 로프가 어쨌든 뭐 그 로프가 제공된 건 경찰 버스입니다. 저는 경찰들이 왜 이제 그렇게 폭력 시위도 현장에 그 준비를 해놨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결국 그 경찰 버스에서 제공된 로프를 누군가 묶었어요. 저도 그게 걱정이 됐습니다. 저게 되지도 않을 거고, 네, 어차피 저는 위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당기고 있을 때 이제 경찰도 반대편에서 이제 당기고 있었거든요. 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로프를 버스에 묶고 당긴 그 시점은 네네. 이미 사망자가 나온 이후죠? 그렇죠. 이후였죠.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로프를 버스에 묶고 버스를 쇠파이프와 강목으로 깨고 여러 사람이 줄을 잡아 당겨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때 상황이 어쨌든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된 직후에 우리 그 심정을 이해해 보세요. 네, 집회 참가자들 시간적 순서는 맞죠? 네, 맞죠. 맞는데 그 순간 그 과정에서 초기에 세 분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또한 경찰 스피커가 떨어진 그 시점도 충분히 경찰과 막을 수 있었는데 솔직히 그 미필적 고의였나 살인이나 봅니다. 경찰에 의한. 결국 이제 그 스피커가 떨어진 걸 막을 수 있었는데 결국 떨어져 사망했을 때 피가 66쪽 잠깐만요. 일단 발언을 마무리하시죠. 네. 우리 집회 현장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거 봤을 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참가자의 심정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로프가 누구 어디서 공수됐던 그게 되니까 당겨된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 당기자 됐던 거였죠. 사전에 계획했던 건 아닙니다. 네. 66쪽 증거기록 66쪽입니다. 이쪽은 집회 참가자들이 있는 자리고 네네. 여기 무대고 이 무대 뒤편 맞지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경찰 차벽 이렇게 폴리스 라인 돼 있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거는 이쪽 방에서 이쪽으로 들어왔지요? 구급차 들어온 건 제가 못 봤습니다. 구급차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아니, 일단 저는 이제 그 초기 현장에서는 제가 그 위에, 그 경찰차 버스 위에 있었기 때문에, 잠깐만, 요걸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제가 이제 이쪽으로 버스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쯤에 있었습니다, 이쯤에. 그 왼쪽으로 가서 네. 어디쯤이에요? 여기가, 이게 이제 버스거든요. 버스가 세 대가 연이어져 있었는데, 예. 제가 일로 건너가서 여기 있다가, 저 이쯤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 아, 그러면 네. 안동역 교차로라고 써 있는 네, 그렇습니다. 지점의 버스. 네, 버스 위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직후에 버스가 그 앰뷸런스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 맞지요? 네, 뭐 그렇게 들어왔으면 들어왔겠죠. 집회장소라고 네. 써 있는 쪽에서 예, 이쪽 네. 방. 저 무대 쪽으로. 이쪽. 네. 근데 이쪽은 다 막혀 있어가지고 사실상 들어올 공간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대 연단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 네. 이 뒤 상황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려지고 실제 구급차가 왔고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스를 뒤집게 얻기 위해서 로프를 대고 또 버스를 엎어야 됩니다 라는 발언을 하고 이건 그런 취지는 뭐예요 결국은?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엎으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그 부분이 아니었죠. 이미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는 그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그분들을 이제 다 간 이유입니다. 이유. 그 이유였고, 그 다음에 이제 피만이 흔적하게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어떤 사람들 솔직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솔직히 맨몸으로 태극기 들고 나왔는데 결국 경찰이 초동 조치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동료 4분이나 사망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경찰이 잘못 아닙니까? 압사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저 상황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물론 이제 저희는 사실 이게 애초에 예정이 없었습니다. 그 사고는 이 네. 경찰 버스를 무단으로 운전한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스피커가 이제 떨어진 부분인데 그거는 충격이 받은 이후에 13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본인들이 예상했던 평화적 집회라면 아예 여기 진입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딜 말인가요? 이쪽으로 진입하는 게 진입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가 집회는 지금까지 이 기존 집회부터 3월 10일까지 평화 집회를 줄곧 지켜왔습니다. 지켜왔고, 이날도 평화 집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런 어떤 뭐 인용이 됐을 때 대비해가지고 뭐 폭력적으로 하자는 이런 준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 왔는데, 일단 어쨌든 8대 0이라는 솔직히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그 겪는 심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때 상황이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나라가 좀 끝장나는데, 네? 나라가 망하는데, 우리 개개인은 솔직히 저도 죽기 위해서 저까지 간 거예요. 죽으려 저 갔던 이유가 왜 뭐겠습니까? 죽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네, 저는 죽으려고 갔죠. 저들에게. 왜 그 탄핵 찬성 집회. 잠깐만요. 저희 그렇게 주관적인 감정이나 뭐 그 당시 뭐 분위기만 얘기할 게 아니고 저 검사가 묻는 말을 잘 듣고 네.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아닙니다. 팩트만. 네, 알겠습니다. 네. 실제 정광용 발언 중에 여러분 할복하면 안 됩니다. 저도 할복 생각해봤지만 할복하면 안 됩니다. 극단적인 선택하면 안 됩니다. 라는 발언이 있어요. 네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모든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충분히 폭력 집회를 변질할 수 있었다는 걸 예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발언을 했을 즈음에는요, 이미 초기에는 정광용 그 대변인이 그 마이크를 통해가지고 처음에 탄핵이 인용이 되자마자 한 5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숙하라. 그리고 그 무대에 올라와 있는 기자들 다 내려가십시오라고 충분한 시간 동안 이제 그 차분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일부 참가자 다른 단체에 대해서 과격하게 이제 왜 이제 이렇게 하느냐, 헌재를 가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고 각각 발언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미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했고, 그런 상황에서 정광용 그 대변인이 그런 발언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피고인 정광용이 현장에서 사라졌는데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사라졌습니까? 제가 어쨌든 스피커를 통해서 제가 듣기로는 뭐 경찰에서 이제 뭐 정광용 회장을 그때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 뭐 체포한다는 그 내용이 확인됐다고. 그래서 잠시 이제 자리를 좀 피해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서 자리 피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손성대 피고인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제주 신문. 증인이 무대 뒤편에 있었던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제가 이제 탄핵 인용이 되고 거기 그 탄핵 찬성차기 무대에 갔다가 돌아온 시간이 한 12시 정도 조금 넘었을 때 그 시점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언제까지 있었어요? 무대 뒤편에? 그때부터 사실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정광희점한테 상황을 보고하러 하기 위해서 잠시 내려와서 무대에 있다가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 이후로 한 3시까지인가? 그때 그 계속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인은 무대 뒤편에서 피고인 정광용이 무대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아마 그 앞차 쪽으로 넘어갔을 때라서 그 1차 차벽 쪽에 오시는 것 같은데 그는 차벽이 가려가지고 못 봤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정광용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헌법재판소로 함께 가자고 하거나 헌재로 가라고 지시하거나 폭력적인 행위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사실을 본 적 있나요? 헌법재판소로 가자고 하는 거는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당연한 그런 심리 가려고 왜 안 했겠습니까? 네, 헌법재판소 그 같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는데 하지만 폭력을 동반하자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럴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했겠죠. 폭력을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사전에 준비를 했겠지만 전일적인 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정광용은 헌법재판소로 가자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죠. 전체적으로 무대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 시위 참가자들은 그런 얘기를 했지만 피고인 정광용 입에서 사람들한테 뒤에 와서 헌법재판소로 가자 이런 얘기 들은 적은 없죠. 일단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무대에서는 헌재로 가자, 뭐 헌재를 좀 과격한 발언을 하면 또 직후에는 또 차분한 발언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진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가격 발언 나오면 또 진정하라고 또 차분한 발언 나오게 되고 한마디로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그런 발언 했는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증인은 무대 뒤편에서 무대 위 연사들 발언을 잘 들을 수 있었나요? 왜냐하면 그때 현장이 한마디로 그 경찰들하고 완전히 이제 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뭐 완전히 충돌 그건 아니었는데 그런 분위기에 제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 소리를 제가 못 듣죠. 집중하고 있을 때 소리를 못 듣다가 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이제 그 귀를 기울이게 되면 제 얘기가 또 들리고 네, 그런 상황이었죠. 무대 뒤편 참가자들은 자체적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상당히 소란스러웠죠. 무대 뒤편인 말인가요? 예. 그런 분들이 있었죠. 몇몇 분들이 있었죠. 당시 경찰에서도 수시로 방송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수시로 방송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네. 경찰 방송 마이크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고 있나요? 네, 차벽 바로 뒤에 2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차벽 바로 뒤편에. 그 수사기록 194쪽에 의하면 12시 17분경에 종로경찰서에서 참가자들에게 밀지 말라는 취지의 경고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증인은 위와 같은 내용 발언을 들은 사실 있나요? 예, 요거는 한번 제시를 해주시죠. 네, 검찰 여기 이 검사님까지 네, 가지고 계시는. 서쪽에. 네. 아까도 다른 증인에 대해서도 나오신 분이었죠. 경찰 수사보고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집회 참가자 중 넘어진 사람이 있다며 압사당할 수 있다고 종로경찰서 증인 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말 들은 사실 있어요? 그때 이제 되게 초기 상황인데 1차 차벽이 뚫리면서 막 이제 밀고 들어올 때 이제 경찰들이 뒤로 쭉 빠졌었습니다. 쭉 빠지고 이제 또 들어올 수 있게끔 물론 이제 공간을 허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와중에 이제 뭐 그런 얘기가 간간히 있기는 있었는데 그 종로경찰서장이 말했는지 모르겠고 일단 어쨌든 분위기가 이제 한마디로 그때 좀 아수라장인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저 멘트가 이제 좀 묻혔을 가능성도 있죠. 그 무대 뒤편에서는 참가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경찰이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무대 뒤편에서 무대 위 연사들이 발언은 잘 들리지 않죠. 그쪽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못 듣죠. 그게 현장에 또 밑에 있는 분들을 봐서 사람들한테 애워싸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듣기는 더 힘들었을 겁니다. 실평 묻겠습니다. 증인은 시위 참가자 중 한 명 정효섭이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이 사람이 경찰 차량을 운전해서 차벽을 뚫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나요? 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예. 그 버스 위에 있었습니다. 예. 정효섭이 어떻게 차벽을 뚫던가요? 저도 뭐 깜짝 놀랐죠. 제가 차 위에 올라갔을 때 제가
아까 그 충돌한 그 차 바로 옆에 차에 제가 서 있었거든요. 사진은 나올 텐데 갑자기 차가 움직이면서 막 경험하면서 치길래 무슨 일이냐고 내가 어찌된지는 몰라서 이걸 해야 되는데 어쨌든 누군가 어떻게 치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그 상황에서 갑자기 막 앞에가 문이 열리고 사이로 사람들이 몇 치고 차례 들어갔던 정도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이용하던가요? 정확하게 횟수는 기억 안 나지만 어쨌든 뭐 여러- 한 10여 차례 정도 됐으려나? 10여 차례요. 어쨌든 그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제 뒤에 연기도 많이 날 정도로 좀 했던 걸로 제 기억 안 나요. 당시 근처에 경찰들이 배치돼 있었나요? 있었죠. 바로 앞쪽으로 이제 1차 차벽 위로도 경찰들이 있었고 제가 서 있는 바로 앞쪽으로도 경찰관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정효석이 차량을 계속 10여 차례 움직이고 할 때 바로 옆에 경찰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다 차 위에 있었죠. 차 위에 있었는데 네. 그럼 경찰들이 정효석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던가요? 아니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하는 조치는 전혀 못 봤고 나중에 제가 그 위에 현장에 있을 때는 이제 운전석 들어가는 저기 반대쪽이다 보니까 그까지는 정확하게 안 보였지만 그 옆에는 우리 이미 집회 참가자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이 제지할 수 있는 아마 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경찰들이 옆에 있었는데 어떤 조치를 하는 위에 있었죠. 차 위에 다 올라와 있었고 나머지 안에 있던 경찰관들은 이제 이게 뚫리니까 뒤로 좀 빠지더라고요. 그냥 뒤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당시 그 정효석에 의해서 차벽이 뚫리지 않았다면 참가자들은 차벽을 뚫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못하죠.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그 정효재 씨가 몰았던 그 차 배치도 솔직히 제가 의심갈 정도였습니다. 그 차를 반대쪽은 이제 버스가 이게 있으면 차벽이 이렇게 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쪽만 차벽이 있는데 버스를 여기다 둔 거예요. 여기다 두는데 여기다 어쨌든 문이 열리고 하다 보니까 치면 칠 수 있게끔 그 차량이 배치돼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차라리 이렇게만 뒀더라면은 뭘로 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로프 사다리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경찰차에서 다 나온 거예요. 1차 차벽이 뚫린 다음에 들어가니까 경찰차 밑에서 어떤 쇠파이프가 다 제공이 됐고 차량 안에서 사다리하고 로프가 수십 개가 나와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제공이 된 거예요. 네. 검사님 아까 죄송하지만 아까 그 당시 상황 그 사진 아까 동의하는 잠깐만 한번 보여주시면. 예, 쪽수도 같습니다. 네, 저 화면에 보면 지금 아까 그걸 네네. 한번 지적해보세요. 네. 정효섭이가 움직인 이거 차량이- 2차죠, 2차. 네. 이 차가, 그거는 네. 잠깐만요. 특정을 해야 되니까. 네. 네, 2차. 아, 67쪽에 네, 이때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빨간색 네모, 네. 붉은색 네모 표시 그 버스. 그리고 피고인은 증인은 어디 있었습니까? 이때 이제 충돌할 때 저는 이 차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바로 있었죠. 옆이네요. 바로 옆에 있었죠. 네. 저 바로 옆에 있었던 게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보기에 차량이 저렇게 돼 있지 않고 그냥 일렬로 돼 있었으면 도저히 그러니까- 차벽을 뚫을 수 없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 차가 자체가 솔직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른쪽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차가 있고 차 옆으로 이제 차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고 이 차가 만약에 없었으면은 그래서 두 대가 원래 이게 이쪽에 걸려 있었거든요. 이 차만 없었으면 뚫릴 수가 없었죠. 내 몸으로 그냥 넘어가든가 뭐 민다고 밀립니까 저 차가? 그런데 하필이면 이 차가 한 대가 딱 대기하고 있듯이 마치 창문까지 열려 있고 키까지 꽂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경찰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가 해가지고 저는 어쨌든 이 관할 이날 이제 책임지고 있던 이제 경찰서장부터 해가지고 그분들을 제가 고발한 상태입니다. 저렇게 해서 차벽이 뚫리자 경찰력은 순식간에 뒤로 후퇴했는데 그 장면 목격했나요? 네, 목격했습니다. 당시 경찰력이 후퇴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방어했다면 참가자들이 뚫린 차벽 사이로 진행할 수도 없었죠. 당연히 못했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원래는 이제 경찰이 이 전체가 다 차고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연 밑에가 다 차고 있었는데 이게 딱 뚫리는 순간 이제 사람 한두 사람 들어가니까 경찰들이 갑자기 뒤로 쭉 다 빠지더라고요. 이 전체 공간이 다 비었었습니다. 여기까지 거의. 그래서 사람들이 이대로 아무 유유하게 일로 다 지나갔었죠. 여기까지 다 모였었죠. 그래서 그 과정이 나중에 저도 영상을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 이쯤인가 여기서 누군가 영상을 촬영했는데 경찰들이 쭉 빠지니까 경찰들이 왜 빠지지 하면서 자기들 이렇게 한 얘기까지 다 공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네, 한 가지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그 로프가 네. 사망자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로프로 이렇게
그 버스에 매서 버스를 땡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죠. 네네. 예. 근데 그때는 이미 앰뷸런스가 막 들어와야 되니까 무대 위에서는 앰뷸런스를 위해서 차벽을 좀 차벽을 뚫어 이런 얘기 했었죠. 네, 그런 말도 나왔었죠. 앰뷸런스 때문에 네, 앰뷸런스 차벽 들어야 뚫으라고 된다고. 계속 네. 얘기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있었던 자리에서 그 뒤에 안국 사거리 쪽에 앰뷸런스 있는 거 봤어요, 증인? 뒤쪽으로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겠는데, 어쨌든 이때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경찰하고 사람들이 다 있었고, 앰뷸런스는 이 안에는 없었어요. 예, 안쪽에는 없었는데 안쪽에는 그 없었어요. 사거리 쪽에 배치하고 있었는데 그건 못 봤나요? 네, 제가 그건 못 그 봤습니다. 무대 위에서 앰뷸런스 때문에 차벽 뚫어 네, 그 이런 얘기는 얘기를 여러 번 들렸고, 들었죠. 네, 그 얘기는 들었고요.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증인이 그 차벽에 있는 상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니까 피고인이 헌재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진술을 했는데 네. 그 진술량 시는 헌재로 갈 수 있는 상황이면 피고인이 간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봤던 거죠? 아니, 대표님이 간다는 게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헌재로 가기 위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가는 거였었어요. 우리가 뭐 아무것도 준비 없는데 뭘 합니까, 가서. 가가지고 이제 그래도 눈앞에 헌법재판소 눈앞에 보면서 우리가 차라리 욕이라고 하든, 항의를 하든 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다 가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 헌재로 가자 이게 나오는 상황이었고, 이미 무대 밑에서도 사람들이 가자 얘기를 하니까, 정호 회장님은 여기 상황을 모를 거 아닙니까? 모르니까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줬죠. 현장 상황이 지금 이렇다. 경찰들이 많은 사람들 지금 이미 다치고 해가지고 누워있고 넘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다. 하니까 정호 회장님은 그러면 이게 자꾸 사람들이 건재로 가자 얘기하니까 저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건재로 갈 수 있는 상황이냐? 그 상황 판단하기 위해서 저한테 물어봤던 거고, 제가 위에서 봤을 때는 이미 이게 3차, 4차로 계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답변 드리는 거죠. 그 피고인의 일단 뒤에서 버스를 땡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 땡길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이런 발언하신 거 그 당시 증인이 들으셨다는 거죠? 네, 저도 들었는데, 문제는 이제, 사실 탄기국 집회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무대에서 누가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조직적으로 가서 하자,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이 네. 피고인의 그런 발언 듣고, 그 당시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던 사람들이 그 발언 듣고 버스로 가고 이런 거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미 이제 일부 사람들이 와서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망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나도 내가 사망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로프가 어디서 구해졌든 로프가 다 연결 다 돼 있고, 누가 묶어나가도 연결돼 있으니까, 당기자니까 사람들이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앞에 손상대 사회자님도 그때 마이크로 이제 젊은 사람 나가는데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이는 사람들이. 왜냐면 그렇게 조직화돼 있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많이 흩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버스를 당겨야 된다는 발언 때문에 집회 참가자들이 그 말 듣고 움직이진 않았다. 그런 말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가지고 움직일 것 같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뚫어도 바로 뚫었겠죠. 어떻게 했어도. 전혀 안 되고 로프를 젊은 사람들 가가지고 당겨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젊은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거밖에 없냐라고 그런 말도 계속 나왔었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지도부에서 발언을 했던 걸로 인해가지고 폭력적으로 집회가 대두됐다는 솔직히 그는 상식 이하고요. 되려 오히려 경찰 쪽에서 제공했던 폭력집 도구들, 그것들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그걸로 이제 창을 깨고 하다 보니까 우발적으로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그럼에도 저는 현장에서 그걸 계속 좀 막았던 거고.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그 앰뷸런스로 차벽을 뚫으라고 했을 때 그때는 좀 사람들이 나오던가요? 앰뷸런스 때문에 그 뒤에 앰뷸런스 갈 수 있도록 차벽 뚫어 이런 이야기 계속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사람들이 좀 움직이던가요? 그때는 제가 이제 이지점에 있을 때거든요. 여기 이미 제가 지점이라는 게 이제 여기 제가 사거리 중앙 부분이라고. 그렇죠. 그쪽에 제가 이제 그 버스 위에 있을 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내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부분에 많이 모였는지 내가 정확하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쪽 상황을 그때는 못 봤고, 안쪽에서 그 차벽이 가려 있어 가지고요. 이 차벽 때문에 높아가지고 제가 여기 있을 때는 바로 여기 상황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네.
예, 증인 그러면 그 폭력적인 그런 상황을 좀 제지하려고 하는 입장이었다고 했는데, 네네. 예, 증인 본인이 버스 지붕 위에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이미 이제 몇몇 분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올라가 있었고, 누가 이제 쇠파이프인가 파이가 어쨌든 막대기를 들고 올라가 있길래,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저도 위에 올라가야지 전체적인 상황을 내가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또 몇몇 사람들이 들고 올라가 있는 사람들 그걸 회수할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자마자 그 영상에 본 거 다 찍혔더라고요. 그분들 내가 설득을 해서 우리는 비폭력 저항을 외친 거다. 그리고 공권력 상대로 우리가 싸울 게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우리가 싸우려면 저기 탄핵 세력들과 싸워야지 왜 공권력 우리가 맞서 싸우느냐. 그러면서 내가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회수해가지고 한 10여 개를 내가 회수하고 경찰 쪽으로 던져줬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위에 올라갔었죠. 이미 사람도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버스 지붕 위에 올라갔던 사람들, 그 시점에 대략 몇 명 정도는 됐습니까? 처음에는 한 10여 명 정도 올라가 있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이쪽으로 아마 타고 여기가, 이 지점이 그 안국역 이제 출구 쪽이 있는 데입니다. 출구 지붕으로 타면 쉽게 올라올 수 있거든요. 이거 타고 사람들이 이제 이리 건너와, 여기서는 차가 거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까지 다 건너왔었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한 50명, 100여 명 정도, 100여 명은 안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고, 저는 여기서 이 사이 간격이 좀 점프할 수 있는 공간이라 저는 점프해가 일로 넘어갔고, 한두 사람이 이제 남자들은 좀 점프해 왔는데, 이쪽으로 사람들 또 너무 가고 싶대. 왜냐면 여기 사람들 많이 운집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사다리하고 이런 것들 옆에서 제공해 주길래 사다리를 3개를 놔가지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좀 옮겼다가, 여기 와도 사실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일로 갈 수 있는 길도 없었고, 내려가면 뭐 어차피 경찰 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와서 그나마 헌법재판소 보이니까요. 여기 올라오면은. 그래서 그분들 올라왔다가 조금 흥분 가라앉히고 다시 이제 사다리 타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상황, 증인이 그러니까, 그래서 버스 지붕 위로 올라가서 네. 그 폭력 도구들 몇 개는 퇴수하고, 네.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온 그 상황이 대략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됩니까? 그때, 시간이야 모르겠지만, 네. 전후 있었던 일과 비교를 해보면. 일단 이제 제가 어쨌든 12시 한 15분 정도쯤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여기서 내가 회수를 계속 했었거든요. 여기서 한 2-3개 회수하고, 일로 와가지고 회수하고, 여기서 또 누군가가 또 그 경찰차 유리차를 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제지하면서 달라고 하니까 이분이 저한테까지 위협을 했거든요. 네. 휘두르면서. 거기까지 먼저. 네. 그러면 그 정유섭 씨가 그 차량 버스, 경찰 버스 탈취해서 네네. 들이받은 다음이네요. 다음이죠, 그때는. 다음. 그렇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왔고, 이까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사람들이 막 들어왔을 때. 양동역 사거리. 네, 이까지 사람들이 들어왔었어요. 네, 경찰관들이 뒤로 다 빠졌었거든요. 뒤로 빠지고, 이까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가, 들어왔을 때 이제 그 일부 사람들이 여기서 뭐 경찰차 깨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헌재 쪽으로, 헌재 쪽으로 가자. 네. 그런 얘기를 누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동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8대0 판결을 났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제가 처음에 이제 지하도로 가려고 했던 이유도, 그래도 직접 보면서 분노를 표하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또 틀리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을 때는. 그때 솔직히 저희 분노한 심정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누구들 다들 가고 싶어 했겠죠.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그러면 뭐,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예전에 이 사건 집회 이전에 태극기 집회, 네네. 집회 계속 참석을 해왔죠. 네,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 기존 집회하고 이 사건 3월 10일 날 집회하고 참가자들 참가자다 아니면 참가 단체들의 구성에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실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기존 집회할 때는 말 그대로 뭐 켈러 부대부터 해가지고 다 이제 딱 질서 정연하게 다 통제가 됐었습니다. 무대하고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둬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예를 들어서 뭐 계엄령을 선포하라 이런 피켓을 나눠주는 분들이 있었지만, 한참 전 무대하고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이게 통제가 됐었어요. 저도 그때 충돌 좀 있었지만, 근데 3월 10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전에도 뭐 정인 그때 나왔던 걸 알고 있는데, 탄기국 집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단체들이 많이 참여했었어요. 물론 그분들도 당연히 헌법재판소 이제 판결 그것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러 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탄기구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것도 뭐 신의 한수라든가 아니면 뭐 장기정 대표 그때 했던 것처럼 그런 분들은 이제 애초에 탄기구 집회에 참여 안 했거든요. 따로 집회 개최하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월 10일 같은 경우에는 그전 집회 때는 이제 우리는 대한문에서 하면은 뭐 광화문에서도 집회하고 다른 데서 집회가 분산됐었지만 3월 10일 그 현장에서는 이제 그분들이 거의 다 왔었어요, 현장에. 오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그런 이제 탄핵 인용이 되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정광용 이제 그 지도부에 대해서 그 불만이 많았죠. 평상시에도 불만이 있었지만 하면서 사실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는. 이날 집회 때 그 정광용 피고인이나 그 한기국 지도부 집행부 쪽에서 입당원서 돌린 건 알고 있습니까? 네, 초기에 네, 돌렸었습니다. 예, 그에 대한 저 집회 참가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저도 사실 이제 딱 왔을 때 처음에 입당원서 받아서 우리가 새누리당으로, 정당으로 이제 투쟁을 하자라고 이렇게 방향을 얘기할 때 현장에서 입당원서 받는다 할 때 저도 약간 좀 우려를 좀 했었거든요. 지금 물론 상황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중간 곳곳에서 이제 파열음이 많이 났었죠. 지금 이게 뭐 상황이 어느 때인데 지금 입당원서 받느냐 하면서 중간에서 이제 받다가 받으러 몇 분 가다가 또 다시 빼앗겨가지고 뭐 찢기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 지도부에서 다 회수하라고, 받지 말라고, 다 회수하라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렇게 입당원서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 네네. 어떤 우발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상황을 좀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별로 관계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아니요, 그걸로 통해 가지고 예. 네, 그 지도부가 이제 무대에서 집행부가 그렇게 발언함으로 인해서 인용이 됐지만 그 직후 우리가 투쟁 방향이라고 해야 되죠. 그 방향성을 제시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제 오히려 먼저 이제 헌법재판소 가자고 했다면은 이제 방향이 좀 더 폭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새누리당도 그 전부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당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당으로 그들 이제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투쟁 방향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강성 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온건 쪽으로 방향을 딱 노선을 정해버리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이제 생긴 거죠. 일부 참가자들 중에서는 좀 이렇게 된 마당에 8대0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판결을 낸 마당에 어떻게 또 참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좀 과격하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충돌이 났던 거였죠. 예, 추가로 물을 내용 없으면 장학철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도 마치겠습니다. 예,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네.